이 망막이라고 하는 이 신경 조직에 발생하는 이 노년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막은 이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안구 내부에 있는 신경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구의 단면을 잘라보면 안구 내부의 가장 안쪽 면을 마치 벽지를 둘러싸듯이 안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신경 조직이고, 이 신경막으로부터 이 눈으로 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망막에서 빛을 받아서 신경 자극을 만들고 시세포를 통해서 이 머리, 뇌까지 전달하는 그런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망막 중에서도 눈의 가장 중심 부위, 시신경 바로 옆에 이 중심 부위를 바로 황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일어나는 변성 질환을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니까 이 황반이라는 이름이 마치 병의 이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황반은 병이 아니라 눈 속에 존재하는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의 특정 부위를 부르는 이 눈 속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선진국 등에서는 이 황반변성이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노년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 황반변성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명이 되는 주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황반변성이 굉장히 높은 실명의 원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밖에 당뇨병,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또 앞서 강의 들으셨던 녹내장, 백내장 등도 실명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비율도 차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원인은 황반변성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교과서적인 이름은 노년성 또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진단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발생의 원인은 바로 노화, 나이가 들어감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성으로 오는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가장 흔하고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년성 황반변성이 가장 흔한 황반변성의 형태이지만 이 노년성 황반변성으로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런 황반의 변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고도근시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노년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황반변성을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막의 조직은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조직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눈 속의 망막 조직도 노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망막 조직은 나이가 들어가다 차츰 얇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눈 속을 들여다보면 드루젠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망막의 형태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이 노란 반점 형태의 드루젠이라는 이 눈 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착이 됩니다. 한두 개 정도 관찰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질병이라고 저희가 따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이런 드루젠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양이 많아지고 커지는 경우에는 이 노인성 황반변성의 초기 또는 이 진행의 어떤 소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년성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반변성 발생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황반변성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초기 황반변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피가 나거나 붓거나 또는 이 흉터까지 진행되는 이미 진행된 황반변성으로 분류를 따로 했을 때, 전반적인 황반변성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진행되는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50대에서 60대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부터 80대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외국의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4년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눈속 검사를 통해서 황반 변성의 존재 여부 그리고 심한 정도를 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50대 아래에는 이 발생의 빈도가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초기 황반 변성의 정도는 약 5% 정도 내외, 60대 이르러서는 10%, 그리고 70대 이르러서는 15에서 한 18%까지 황반 변성이 진단이 되고 또 이미 진행된 경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차츰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이, 노화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황반 변성의 원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원인은 바로 흡연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황반 변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고혈압 환자에서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릴 항산화제, 비타민 제제와 관련된 그런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루테인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 있어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발생한 분들 그 반대편에도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황반 변성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는데 아마 그분들은 병원을 가실 때마다 비록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 눈에도 계속 검사를 함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건강한 정상적인 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 방문 시마다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여기 있는 경우 유전병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유전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 중에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조사했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반 변성의 확률이 높아지고 담배를 필수록 그리고 환자들의 체질량 지수와 이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황반 변성이 진단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초기에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별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진행이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해보면 반대편 눈이 건강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걸 평소에 못 느끼고 한참 지나다 방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피가 나거나 붓거나 하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시야의 중심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반이라고 하는 것이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가운데가 가려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사람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어 있는 증상을 느껴서 평소에 늘 하고 있던 독서라든지 세밀한 작업이라든지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색깔도 왠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황반 변성이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쪽 눈이 이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주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 이 황반의 중심에 발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눈이라면 똑바른 일직선의 격자 무늬를 관찰해야 되지만 문제가 되는 황반 부위 때문에 가운데가 가려져 보이고 그 주변 부위는 꾸불꾸불하게 왜곡되어 있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가운데는 가려져 보이고 주변은 보이고 하는 증상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각하는 증상이 있을 때 안과를 찾아가게 되면 일반적인 안과 검사를 할 때 현미경으로 각막이나 백내장,
감염을 진단할 때와 다르게 눈 속에 산동제라고 하는 약을 집어넣고 동공을 확대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눈 속에 망막을 들여다보고 황반 변성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면 저희가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동공을 확대하는 산동제를 집어넣고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검안경 같은 검사기를 이용해서 아까 질문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하셨던 안저 검사, 눈 속 망막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드루젠의 소견이라든지 황반 부위의 위축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상처 같은 부위의 소견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황반 변성을 진단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눈 속 사진을 통해서 황반 변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형광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사하고 눈 속의 이상 혈관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한 형광 안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형광 안저 검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이 OCT라고 부르는데요. 빛간섭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이 단층 망막의 단면 사진을 만들고 이 단면 형태를 통해서 이 황반 변성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양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황반 변성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형태의 변화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드렸던 그 사물이 왜곡돼 보인다는 증상과 관련해서 자각해서 자가 검진으로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슬러 그리드라고 하는 검사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안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 안과 외래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암슬러 그리드라고 하는 이 격자 무늬를 활용하게 되면 한 30cm 거리에서 거리에 띄우고 한쪽 눈실 가려서 이 부위가 정중앙에 오도록 시선을 집중하고 들여다봤을 때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부위가 휘어져 보이거나 가려져 보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황반 변성이 있었다면 평소에 느낀 증상에 비해서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병이 새롭게 발생했거나 더 진행했음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가 진단을 위해서 빠른 황반 변성의 진단과 어떤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암슬러 그리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자가 검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막 단층 촬영입니다. OCT라고 부르고 마치 우리가 CT를 많이 찍어서 단층 사진을 찍어보듯이 눈에도 이 정확한 철자는 다릅니다만 이 단층 촬영을 찍어서 본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눈 속에 이 망막 부위를 쭉 빛을 이용해서 이 단층을 만들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막의 형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망막이라면 이 망막 신경 조직 측이 아래쪽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황반 변성이 생기면서 이상 혈관 때문에 주변 조직이 많이 붓고 형태의 변화가 생겨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 있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모양이고 이런 형태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 진단을 하게 되면 특정한 치료를 진행했을 때 이 형태 변화가 기대했던 쪽으로 간다면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어 있다면 반응이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 매 방문 시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빛간섭 단층 촬영, 이 망막 단층 촬영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형광 물질을 주사하고서 눈 속의 혈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검사 방법이 이 망막 단층 촬영에 보다 발전된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혈관의 이상 여부도 함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광 안저 촬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팔에 정맥 주사를 시행하고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눈 속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상 혈관이 있는 경우에 신생 혈관의 누출로 인해서 이런 하얗게 빛나는 양상의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형광 물질 그리고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다른 형광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 황반 변성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반변성을 진단하게 되면 황반변성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초기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심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황반변성의 진행 양상을 보면 비교적 이 정상적인 혈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드루젠이라고 하는 것이 차츰 많아지면서 이렇게 황반변성이 진행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피가 나거나 붓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건성 타입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망막 아래쪽으로 피가 나거나 붓거나 이런 그 흉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습성 타입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습성 타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막이 붓거나 이런 출혈이 보이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고 또 이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과를 찾게 됩니다. 반면 건성 타입, 비사출성 황반변성 타입은 이 드루젠이 차츰 쌓여나가면서 망막신경이 아주 얇아지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환자들은 굉장히 서서히 시력이 떨어짐을 느끼게 되고 평소에 이런 황반변성이 존재하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돼서 진단되고 안과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습성 타입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건성 타입의 황반변성이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에 소견드리고, 이 OCT라고 하는 단층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인 망막에 비해서 망막신경이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다음 습성 황반변성의 타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황반 부위에 다음과 같은 이런 출혈과 함께 망막의 부종의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서 망막의 중심 부위를 가리기 때문에 환자들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 가운데 보인다, 그래서 안과를 찾게 되겠습니다. 이 OCT라고 하는 단층 검사를 시행하면 정상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부어 있고 이 붓기 때문에 망막이 어떤 부위에는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3세 남자분이시고 갑자기 오른쪽 눈에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이 1.0이라면 시력이 떨어지는 오른쪽은 0.4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고, 자세히 보시면 이 부위가 약간 피가 나고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CT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만 문제가 있는 부위에 이런 혈관 이상 때문에 이쪽 부위는 많이 부어 있습니다. 형광안저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하면 비교적 정상적인 왼쪽은 까맣게 보이지만 이상 혈관이 있는 오른쪽 부위는 하얗게 보이면서 이상 혈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속 주사를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정기 검사를 진행했지만 2006년도, 8년도, 9년도 계속해서 피는 나고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2년에 더 커지고 2015년도에는 왼쪽에 보면 왼쪽에도 마치 이런 같은 양상의 출혈이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흉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16년도에는 흉터가 더 커지고 왼쪽에도 피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2017년도에는 피가 더 많이 자랐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주사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사 또 시력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황반변성 진단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눈 속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항체 주사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 의미는 눈 속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혈관을 증식시키는 혈관 내리세포 성장 인자 특정 물질이 눈 속에 존재하는데, 이 영어로 약칭해서 VEGF라고 부릅니다. 이 VEGF라고 하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눈 속에 항체 주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재 일반적인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고,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했던 방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황체 주사에 잘 듣지 않는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이 광역학법, PDT라는 치료법도 쓸 수도 있고, 이 황반변성이 황반의 아주 중심이 아니라 약간 주변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상 혈관 부위를 찢어서 없애버리는 치료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표준 치료라고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제로는 현재까지 이 세 가지 약제들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 두 번째는 아일리아, 세 번째는 루센티스라고 하는 세 가지 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세 가지 약제 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 약제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약제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특성 그리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처음 진단받는 시기에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세 약제 중에서 아일리아라고 하는 약은 처음에 3번은 매달 주사를 하지만 이후에 안정이 되거나 병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이상,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주사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제마다 주사 간격에 약간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치료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VEGF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좀 더 아일리아라든지 뭐 이런 루센티스 같은 경우에 이 VEGF의 억제의 성질이라든지 다른 억제하는 물질의 종류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와 이 아바스틴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가지 약은 이 안과 약제로 허가를 받은 안과 약입니다. 하지만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은 안과 약으로 허가받은 약이 아니고 애초에 대암이라든지 그런 종양 같은 종양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와 비슷한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 사용에 맞게 용량을 조정해서 눈 속에 주사되면 안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안과 약제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안과 약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정식 안과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의 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는 약제이고 또 병원마다 임의로 약가를 정하기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아바스틴 주사가 얼마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안과용 약제로 허가받은 약이고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시든 물론 병원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병원마다 가격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정해준 황반변성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시력이라든지 병근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서 만약 보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황반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황반변성이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약을 쓰거나 또는 아바스틴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약제의 선택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은 대장암, 난소암 등의 암 환자들에게 처방받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안과 약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효과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허가의 용법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마다 그 약제의 가격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급과 상급 종합병원 간의 여러 가지 격차든지 또는 과외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아까 허가받은 루센티스와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됐던 임상 성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매달 루센티스를 주사, 아일리아 주사할 때 처음에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 주사를 하게 되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시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시력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2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주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좋아졌다 주사가 잘 맞지 않거나
주사 맞는 간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력이 쭉 떨어져서 처음 진단받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경우에 이제 드시기를 권유를 받는 이 비타민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반변성 예방약제라고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건강보조식품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류들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경우 초기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중간 정도 이상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이런 그 항산화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심하게 황반변성을 진행을 막는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이상의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 약제를 복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복용을 권하는 근거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굉장히 대규모의 임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즈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연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과 이런 그 아연과 같은 물질들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시면 먹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이런 그 항산화 비타민과 아연 등을 복용하게 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경과를 봤을 때 적어도 20% 이상 정도에서 아주 심한 황반변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황반변성을 진단하게 되면 이런 항산화 비타민 제제를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RS2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산화 비타민 제제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루테인 그리고 지아산틴, 오메가3 같은 물질을 함께 더 먹게 되면 이 눈 건강에 황반변성을 진행을 억제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행을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약제들을 함께 먹는 것이 크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약제에 비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비타민 약제 중에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존에 담배를 피셨거나 좀 담배 피고 있는 분들 이미 끊은 경우에라도 이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흡연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앞서 그 아레즈 첫 번째 오리지널 약제에 비해서 그 베타카로틴이 빠지고 루테인과 오메가3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레즈2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에 나오는 약 복용하는 것이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아레즈2 포뮬러 이 약제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런 황반변성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 적절한 정도의 비타민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약을 꼭 복용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식생활에서 일반 실생활에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약제, 이런 비타민 제제를 용량을 섭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음식을 통해서 이런 충분한 용량의 이 비타민 이런 무기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이 권장량이 500mg, 400유닛 등등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를 음식을 통해 섭취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일 내지 육류, 이런 새우, 갑각류 등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만 갖고서 이 충분한 양의 권장량을 섭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제 부족한 정도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비타민 제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입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금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혹시 피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외선도 이 황반변성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단이 될 수 있는 렌즈 코팅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황반변성의 예방과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산화제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제 섭취를 하는 것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노년성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금연하고 자외선 차단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라든지 큰 이 모자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황반 변성의 위험 인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진행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서 암슬러 격자를 이용해서 자가 검진을 수시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특히나 한쪽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진단을 위해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항산화제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것이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몇 가지 받습니다.